한미 간의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이렇게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능력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이후에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방미 성과라고 봐야 합니까? 정상회담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 변수입니다. 경, 북공, 경제, 북한, 그리고 이제 공약인데 공약은 이제 검찰 개혁이니까 내치 내정이죠. 네. 그러면 경제로 봤을 때 하여튼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 지원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는 그런 협력도 이루어졌고요. 또 이 반도체, 또 배터리까지 이 협력이 또 확대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 뭐 획기적인 진전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썬킴 한국계 전 주한 미 대사가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이 됐죠. 네.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드는 거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과 연동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점이 관심사인데, 김미연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후보가 가장 탄력을 받을까요?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에 뭐 상승했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급등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급등이요? 저는 네. 급등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왜냐하면은 한국갤럽조사에서는 3%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지만, 좀 RN서치 조사에서는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네네. 좀 중요한 거는 부정평가가 그동안 60%를 상회했었는데, 지금은 부정평가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이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네. 모두 50% 초반대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평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표현보다는 이번 주는 급등했다는 것이 좀 맞고요. 네. 그럼 이것이 어느 여권의 대선 후보에게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 뭐 원래대로 말하자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면도 있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요,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 차기 대권 주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서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영향을 준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지지율 30%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적어도 30%로 하락했던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40%가 된다는 건 여권 후보들에게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긍정적일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한 자릿수로 하락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 덩달아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이 그래도 조금은 더 이낙연 전 대표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재명 지사도 소폭 올라간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권 후보들에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네. 직전 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탄력을 못 받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얼마나 이걸 본인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요, 여전히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양강구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1위는 좀 바뀝니다.
다른 주자들 지지율의 어떤 큰 변화가 좀처럼 크게 일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각 진영이 그 선두 주자들한테 지금 상당히 쏠림 현상이 지금 더 심화되고 있다는 네, 사실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럼 그 현상이 더 심화되나요? 저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선두 주자에게 표 쏠림 현상은 상당히 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지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 2위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대부분 다 하락세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지금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자맹 기간이 물론 본인이 뭐 반도체 뭐 연구소를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코딩 회사를 방문한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사진을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피로감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지금 정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지금 가중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국민의힘이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말씀하셨는데 배 대표님 네. 이게 자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공식적인 행동 또 언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지자들 층에서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뭔가 공식적인 행보를 좀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정치적 해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빨리 정치적 행보를 서두르는 것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준비되지 않고 나왔을 때의 국민들의 평가, 유권자들의 평가는 혹독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 하워드 딘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대선 후보로.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이제 대선 무대에 올라서자 아주 혹독하고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내용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사실상 몰락하고 말았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의 속성은 반사체거든요.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닌 이상은 이게 정작 대권 후보로서의 역량을 평가받는 순간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아주 처절한 혹독하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준비를 하고 그렇죠. 이 언제 부분에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공천을 있어서는 받죠? 네. 전에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6월까지는 정당의 시간입니다. 네. 전당대회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뭐 내내 미루지는 않겠죠. 그리고 아직 대권에 공식적으로 출마한다는 출사표를 던진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만큼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계속해서 이제 스물스물 그 정치 참여에 대한 이런 행보들로서 연기만 피울 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 그리고 그때 내가 준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네. 설명드리자면 이제 윤석열 총장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이 뭐 반사체적인 측면이 강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사체보다는 발광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발광체가 되려면 자기 색깔을 뚜렷이 국민한테 보여줘야만이 이게 반사체인지 발광체인지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면 여당으로 갈 건지 야권 쪽으로 갈 건지 제3지대로 갈 건지를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30%를 언제 넘을 것이냐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골몰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30% 넘는 지지율 좀 파격을 보이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친문 지지층을 또 흡수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어떤 대선 후보든 다 고민을 하는 거겠죠. 네.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좀 더 세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청년 전략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기존의 기본 시리즈와 관련 부분도 이슈 화이팅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과의 동조화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연을 강조하면서 친문뿐만 아니라 친노지층까지도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지형 자체가 어느 정도 파격적으로 변할 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글쎄 이제 경선 일정의 연기 여부도 이제 확정이 되고 네. 본격적인 경선전에 들어가면 후보들 간에 이제는 뭐 많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 내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선을 앞두고. 네. 그럴 때 조금 더 이제는 어느 후보가 여권 승리 가능한 후보냐 이게 이제 판단이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뭐 9월, 10월이 될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 시점에 좀 더 지지율의 확연한 변화가 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요 대권 경쟁자죠 이광재 의원 그 대선 출정식에 나란히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반 이재명 어떤 연대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혁명이 그 시작입니다. 인류 국민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뛰어넘어 인류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대 교체, 선수 교체, 세대 교체를 이뤄내겠습니다. 저 이광재가 앞장서서 이룩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명수 소장님. 네. 이른바 여권 안에서 반 이재명 연대 이게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1차 경선에서 만일에 이재명 지사가 가반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일에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결선 투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선 투표를 위해서라도 다른 후보들이 2등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 합종 연행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2등을 누구를 밀어줄까 하는 것이 지금 문제일 텐데요. 네. 뭐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이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위에게 좀 밀어줘야 되는 2위 주자에게 좀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라 보여집니다. 만일에 네. 지금 이준석 이준석 후보요. 후보가 네.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이 민주당도 2위 후보는 좀 더 젊은 후보, 좀 더 색다른 후보, 그동안 좀 세대 교체를 이룰 만한 후보한테 좀 2위를 물어줘서 네. 한번 좀 이 본선 투표, 결선 투표에서 1위와 한번 대결 구도를 잡아가는 것도 선거 전략상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그 회고록 출간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정치권의 하나의 관심사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연 대선주자들에게 이것이 여권 대선주자들 네.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지층 결집 효과로 나타날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불리하고 대통령과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소명기회도 됩니다. 이런 회고록을 통해서 그동안 쭉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을 밝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결국은 이런 조윤 갈등 또는 추윤 갈등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중도층이 이탈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런 만큼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국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당과 또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건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은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또 올라갈 거예요. 때리게 네. 되니까. 그다음에 중도층은 이탈될 겁니다. 또 검찰 개혁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이 아니라 또 갈등이에요. 세 번째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도 상당히 지지율에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통과했습니다. 신의 돌풍 이런 표현을 쓰던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보수당에게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민심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좀 네. 이렇게 세대 교체를 하고 좀 더 이 국민의힘이 좀 더 좀 젊고 좀 진취적인 정당으로 바뀌라고 하는 여론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보수당입니까? 아니면 정치권 전체 주는 충격파입니까? 저는 뭐 정치권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네. 저는 정치권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은 뭐 범, 여권, 야권 할 것 없이 지금 실망감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무당층이 지금 30% 가까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정치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 생각들을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돌풍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이준석 당대표로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두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심이 지금 70%가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심에서 그 주요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TK하고 PK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TK가 PK가 과연 어떤 후보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판도는 바뀌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이 내년 대선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네. 배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 흐름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니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저는 네. MZ 세대가 내년 대선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40대 중도층 중요한 거 줄곧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보쪽에는 60대 이상이 중요하다, 결집해야 된다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20대, 30대가 정치 주변부가 아니라 결집을 해서 자기들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네. 대변인 현상이 이준석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20대, 30대가 우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기대를 했었어요. 네. 지난해 총선에 미뤄졌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LH 사태도 있고 간평원 또 사건 의혹도 있었고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여망을 표출하는 일종의 브레이브 걸스 아십니까? 네. 브레이브 걸스가 있거든요. 버버글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지금 완전히 이 음악 차트에서 대세거든요. 저는 1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왔던 이준석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른바 네. 버버걸스,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이 이준석 돌풍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현상은요. 네.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0대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20대도 우리에게 혜택이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겠다. 그런 만큼 저는 이게 여당 후보들도 이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 외 이강재 또 다 많은 나머지 후보들까지 이제는 2030 정책을 아주 획기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네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정책이 무조건 표를 얻기 위해서 2030 세대에게 파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거는 저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2030에게 다 파격적인 정책을 하면 또 소외되는 그 계층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은 지금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요구가 한 세대만 거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4차 산업에 좀 적응할 만한 잘 이끌어갈 만한 리더를 원한다는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오래전부터 현상 유지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의 소용돌이가 거셉니다. 개인, 기업, 국가, 정치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는 워낙 그 흐름이 빨라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모두는 변화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다는 점을 느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